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3회차 이상심리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심리학의 문제 2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들 잘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매년 3회차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CBT 시험으로 시험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BT 시험을 할 때는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때 문제를 잘 읽고 집중해서 체킹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 발달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경 발달 장애 하면 여기 보니까 비유창성이 있고 상동증적 운동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쭉 보니까 뚜렛 장애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경 발달 장애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비유창성은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의사소통 장애에 있는 겁니다. 의사소통 장애에 비유창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청소년기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인기 발병 유창성 장애로 진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창성의 문제가, 유창하는 게 좋은데 유창하지 못한 것이 청소년기 이후에 시작이 됐다면 성인기 발병 유창성 장애로 진단할 수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상동증적 운동 장애가 있습니다. 상동증적 운동 장애는 특정 패턴의 행동을 목적 없이 반복하여 부적응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 맞습니다. 상동증적 운동장애는 몸을 이렇게 흔든다든지 손을 흔든다든지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 머리를 박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특정 패턴의 행동이고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응적 문제가 초래되는 것이 상동증적 운동장애라고 합니다. 운동장애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운동장애 안에 뚜렛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운동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장애 중에 하나인데, 자, 4번을 먼저 볼까요? 자, 뚜렛장애 진단 시 운동성 틱이 있고 음성 틱이 있는데 항상 동시에 나타나야 되나요? 아닙니다. 항상 반드시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가로 유아기 및 아동기 장애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여기에 해당되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유아기나 아동기 장애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DHD도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신경 발달 장애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아기, 아동기, 여기 장애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DHD입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해결했고요. 22번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성기능 부전, 성기능 장애를 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여성 극치감 장애, 여성 절정감 장애, 성기능 장애 맞고요. 사정지연 맞습니다. 일명 지루증이라고 하죠. 발기장애도 들어가고요. 마찰 도착 장애가 있습니다. 마찰 도착 장애는 변태 성욕 장애에 들어가죠. 변태 성욕 장애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성적 가학증, 성적 피학증, 그 다음에 여기 마찰 도착 장애, 관음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태 성욕 장애에 들어가 있는 건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2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 성기능장애, 성기능 부전이라고 하는데요. 하위 유형을 쭉 적어놨습니다. 7가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23번 문제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도 하죠. 진단기준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10살 이전에 품행장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품행장애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10살 이전이 아니라 15세 이전입니다. 15세 이전에 품행장애 증거가 있어야 18세 이후에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이 됩니다. 자, 충동성과 무계획성이 나타나고요.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동은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즉,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써보세요. 거기에다가 다른 경우에도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경우에도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발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현병 장애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 않는다. 양극성 장애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반사회적 행동이, 그 말은 다른 경우에도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5세 이런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15세 이전에 품행장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해설의 실력 따지게 보면 반사회성 성격장애, 인격장애의 진단기준이 있습니다. 15세 이후에 시작되고 다음과 같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 양식이 있고 다음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끝에 부분에 보시면 B를 보시면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18세 이상의 진단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5세 이전에 품행장애가 시작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장면에 처하게 되면 1차적으로 불안해지고요. 그 장면을, 이게 중요한 거죠. 자, 통제할 수 없게 되면은 이제 우울해진다고 할 때 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뭐예요? 자, 어떤 스트레스 장면에 처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스트레스 장면에 처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처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우울증에 빠진데, 이게 바로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라 하죠. 셀리그만이 제시한 건데, 자, 셀리그만이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은 우울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울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우울은 실패에 대해서 이제 귀인 이론으로 이야기해 보려고요. 실패에 대해서 내부 귀인을 하고 안정적 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 귀인을 하잖아요. 전반적 귀인을 하게 되면, 자, 우울이 심해진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내부 귀인하면 우울이 증폭이 됩니다. 내부 귀인을 하면 우울이 증폭이 되고, 안정적 귀인에 이르게 되면은 이게 장기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반적 귀인을 하게 되면 일반화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내부 귀인, 안정적 귀인, 전반적 귀인.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귀인하게 되면, 자, 우울이 증가한다. 우울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답은 3번입니다. 자, 2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자죠. 죄송합니다. 자, A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오늘은 동료 직원 B가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결근을 해서 A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A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발표에 대해 나쁘게 평가할 것 같아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를 피해왔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온몸에 땀이 쏟아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발표 불안증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그렇습니다. 사회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사회불안장애. 이것을 예전에 사회공포증이라고도 했었죠. 사회공포증이라고도 하는데, 사회불안장애가 대표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불안장애 사례는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낄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상황이거든요.
사회적 상황. 그때 이제 우리가 불안감 또는 애기불안, 어떤 미래에 어떤 불안감이 다가올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애기불안,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뭐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감박장애, 사회불안장애는 불안장애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불안장애 하위 유형도 잘 나옵니다. 불안장애 하위 유형. 이거 암기법이 있는데 공사, 선분, 특광범, 공사, 성분, 특광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공황장애, 이게 사회불안장애, 이게 선택적 함구증, 분리불안장애, 특정공포증, 그 다음에 광장공포증, 그 다음에 범불안장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불안장애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분리불안장애, 그 다음에 특정공포증, 자, 그 다음에 광장공포증, 그 다음에 범불안장애. 이렇게 7개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 문제는 쉽죠? 조현병의 양성 증상, 무의욕증, 음성 증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퇴된 정서 표현, 음성 증상입니다. 무사회증, 음성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와해된 행동, 양성 증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양성 증상은 조현병과 연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이 과잉으로 분비됐을 때 우리가 양성 증상이다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파민이 결핍됐을 때, 반대로 도파민이 결핍됐을 때는 우리가 음성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여기 뭐 없을 무자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음성 증상에 들어갑니다. 무의욕증, 저기 나오죠. 그 다음에 무사회증, 그 다음에 무언어증, 그 다음에 감퇴된 정서 표현. 요 정도 아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아시면 되는데, 자, 이 무사회증이 있잖아요. 무사회증은 대인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 주도성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무사회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와해된 행동이 있는데 이 와해란 말이 들어가면 양성이 들어가요. 와해된 언어, 와해된 언어. 좀 논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들 할 때 우리가 와해된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와해된 행동,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와해된 행동. 그 다음에 긴장증적 행동, 긴장증적 행동, 긴장증적 행동. 이것도 마찬가지 양성 증상이 됩니다. 망상과 환각은 아시죠? 망상과 환각, 이런 것들이 다 양성 증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여기까지. 답은 4번입니다. 자, 2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란 게 있어요. 콜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에 불리는 콜티솔이 있는데 이 콜티솔은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인데요. 이 부신은 신장에 있죠. 콩팥. 신장에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4번 부신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네, 해마 변형계 대뇌 피질 아니고요. 콜티솔을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콜티솔은 스트레스를 약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자, 여러분 해설해 보면 콜티솔이 나옵니다. 콜티솔의 역할을 잠깐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콜티솔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비된 콜티솔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자극에 맞서 신체가 대항할 수 있도록 신체 각 기관으로 더 많은 혈액을 방출시키며 그 결과 맥박과 호흡이 증가합니다. 또한 근육을 긴장시키고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신을 또렷하게 하며 감각기관을 예민하게 합니다. 아주 좋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콜티솔이. 그러나 문제도 있죠. 자, 문제는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거나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콜티솔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 결과 식욕이 증가하게 되며 지방의 축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서 고혈압의 위험이 증가하고 근조직의 손상도 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장기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콜티솔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불안과 초조 상태가 이어질 수 있고 체중의 증가와 함께 만성 피로, 만성 두통, 그다음에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서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좋은 호르몬인데, 콜티솔 호르몬인데, 자,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만성화되거나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 있습니다. 자, 콜티솔의 역할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은 콜티솔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아동 A에게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애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의사소통 장애냐, 특정 학습 장애냐, 틱 장애냐, 자폐 스펙트럼 장애냐.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신경발달장애에 들어있다 앞에서 21번 문제에서 했었죠. 신경발달장애의 범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세 아동 A는 어머니와 애정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답니다. 애정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네요. 그러면은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죠.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데는 흥미가 없고요. 사물을 일렬로 배열하거나 자신의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동증적, 반복적 행동과 언어죠. 자,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네, 자폐입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을 쫙 넣어드렸습니다. 1번에 보면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결함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자리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과 흥미, 활동이 현재 또는 과거력 상 다음 4가지 중 2가지 이상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번에 해당되는 건데, 자, 상동증적이며 반복적인 운동성 동작, 물건 또는 언어의 사용이 일어납니다. 단순 운동 상동증, 장난감 정렬하기 또는 물체 튕기기, 반향어, 특이한 문구 사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 번만 읽어 주십시오. 자, 2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29번 문제는 우리가 방어 기제도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심리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이나 자, 마비와 같은 감각 이상 또는 운동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은 뭐냐? 자, 이 시력이 있죠. 그럼 이거는 감각기관이잖아요. 자, 감각기관이고, 그 다음에 마비가 왔다 그랬거든요. 마비는 수의근이죠. 그러면 감각기관과 수의근과 연관성이 있는 방어기제가 뭐죠? 네, 전환이라고 배웠어요. 이게 전환이죠, 전환. 그래서 이것은 전환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환장애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리적인 갈등이라고 쓸까요? 심리적인 갈등이 이런 것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전환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환됐다. 그래서 전환장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보시면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심리적 갈등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것이 시력 상실이나 마비와 같은 감각 이상 운동 증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환장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 신체 증상 장애가 있잖아요. 이게 신체화 장애거든요. 이게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데, 신체화라고 하는 것도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이건 뭐죠? 네, 불수의근입니다. 불수의근.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것과 연관된 어떤 증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체 증상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방어 기제와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